자, 이번 시간은 효율적 시장과 할당 효율적 시장, 그 다음에 주택 시장으로 마무리해서 주택 시장까지 시장 파트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효율적 시장은 어떤 거였어요? 우리가 볼게요. 자, 효율적 시장은 주식에서 따왔죠. 부동산도 정보가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정보가 즉시 부동산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얘기합니다. 자, 이게 효율적 시장이다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정보에 따라서 세 가지가 있죠. 약성은 과거의 정보까지만 반영되고요. 중간성은 강성에 준한다. 그래서 현재까지고요. 강성은 미래까지니까 이건 이론상이죠. 자, 이건 현실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완전 경제가 가장 부합하고요. 기업 내부 정보까지도 다 반영된 거죠. 과거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게 기술이고요. 현재까지 보는 게 우리가 기본이죠. 그래서 현재까지는 과거를 포함하고 있죠. 자, 누구나 얻을 수 있는 이윤을 정상이윤이고 더 받는 이윤을 초과이윤이라고 합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해서 이 안에는 정상이윤만 얻고요. 자, 이걸 넘어서 초과이윤도 얻을 수 있다고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은 그림을 한번 그립니다. 약성효율적까지는 과거의 데이터를 분석해요. 그럼 기술적이죠. 여기는 정상을 얻고 초과는 얻을 수 없습니다. 근데 아직은 안 나왔지만 현재와 미래의 정보는 초과를 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중간성으로 갑니다. 중간성. 자, 중간성은 과거, 현재까지 반영이 됐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걸 기본 쪽이라고 하죠. 그럼 이 안에서는 정상을 얻지만 초과는 얻을 수 없어요. 근데 대부분 시장은 부동산은 중간성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안 됩니다. 근데 누군가가 소수의 투자자가 또 미래의 정보를 얻으면 초과를 넣을 수도 있죠. 강성은 이론상입니다. 강성은. 그래서 과거든 현재든 어떤 분석도 필요 없고 어떠한 분석도 필요 없으며 자, 항상 초과를 누릴 수 없다. 정상이윤만 누릴 수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가져가시고요. 그 다음에 할당효율적 시장을 좀 어려워하세요. 할당효율적 시장은 자원이 할당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장인데요. 자, 세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자, 일단은 투기 발생 안 돼요. 그 다음에 초과이윤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도 할당이 될 수는 있는데요. 어떤 경우냐면, 자, 개발업자가, 자, 보통 모든 기회비용을 정보비용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기회비용을 이제 정보비용을 들어서 만약에 1,000만 원 주고 그 정보를 샀어요. 근데 초과이윤도 제로라는 것은 결론은 초과이윤이 발생 안 한 거거든요. 이건 궁극적으로 이제 정상이윤만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자, 이 칠판 주개가 만약에 가격이 1,000이다. 누군가가 500원 싼 자리를 알려준대요. 그러면 정보 가치를 500원이라고 보죠. 그러면 정보 비용을 달라 그래요. 정보 비용을 100원만 달라. 그래도 400원의 초과는 얻었기 때문에 저희가 할당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게 500원으로 올라간다면 이게 같아져요. 그럼 초과이 발생하지 않죠. 그리고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이 같다면 자, 이거는 할당 효율적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볼게요. 완전 경쟁 시장은 얘가 빵원이에요. 그럼 얘도 없죠. 그럼 항상 할당이지만 할당이 완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불완전도 할당일 수가 있죠. 불완전 경쟁 시장은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자, 정보 비용의 수반은 불완전 때문이 할당과는 상관이 없죠. 자, 그러면서 100원, 100원 정보 비용이 수반된다는 건 그 시장이 불완전 때문이고요. 자, 부동산도 100원, 100원이 같다면 할당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안 되는 경우는 자, 요게 틀려서 투기와 초과이 발생한다면 할당하지 못하다. 문제 풀면서 갈게요. 자, 들어갑니다. 자, 계산 문제는 1번으로 이제 가시게 되면요. 자, 계산 문제의 편법을 제가 이번 문제집에서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자, 편법을 가르쳐 드리게 되면 들어가겠습니다. 자, 83페이지에 대한 계산 문제입니다. 자, 편법은 원래는 정보 가치라는 것은 확실한 정보에서 불확실한 정보를 빼거든요. 자, 그래서
정보 가치라는 것은 확실성에서 불확실 빼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83페이지 가시면은 자 1번에 다음과 같이 주어진 조건 하에서 개발 정보의 현재 가치는 얼마냐? 자, 정보의 현재 가치입니다. 정보 가치라는 건 현재가 생략이 됐죠. 현재가 생략이 돼서 자, 해설해 보시면은 확실성의 정보 가치에서 불확실성을 빼거든요. 그래서 확실성 하이 정보의 현재 가치입니다. 현재 가치에서 불확실성을 빼요. 그럼 확실한다는 것은 자, 기업 도시의 개발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인근에 일단 토지가 있다. 그럼 1년 후에 개발이 된다면 6천만 원이 확실히 들어와요. 이게 100%니까 여기다가 1을 곱한다는 건 의미가 없죠. 그럼 이걸 현재 가치로 땡기는데 요구 수익률을 할인하죠. 1 플러스 R이 이제 요구 수익이기 때문에 이게 20%니까 0.2니까 1.2로 나누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요게 5천만 원이 되겠죠. 자, 5천만 원이 되고요. 자, 불확실성은 확률이에요. 자, 그러면은 자, 1.2로 나눈다는 걸 아시겠고요. 자, 확실성은 6천만 원에다가 안 생길 확률은 40%라면 생길 확률이 60%. 자, 우리가 그 기업 도시가 개발 가능성이 0.4라면 자, 40%라면 이게 0.4를 곱하고요. 안 생기면 6천만 원입니다. 거기다가 60%니까 0.6이니까 64, 24, 64, 24 어떻습니까? 안 생기면 4천만 원이고요. 그래서 64, 24, 64, 24, 4,800만 원이잖아요. 4,800만 원을 1.2로 나누게 되면 자, 4천만 원이 됩니다. 그럼 정보 가치가 1,000만 원이 되죠. 자, 근데 이제 이거는 편법이에요. 우리가 실현된 가치에서 미실현된 걸 빼세요. 빼가지고 안 생길 확률로 곱한 다음에 1.1로 땡겨도 되거든요. 그럼 실현된 게 6천에서 안 생기는 게 4천이라면 6천에서 4천을 빼면 2천이 되잖아요. 그럼 다음에 안 생길 확률은 0.6이니까 1200이 되잖아요. 그럼 1.1로 나눠서 빨리 푸는 방법도 있긴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져가시면 됩니다. 정답은 2번이 정답이다. 다른 것들은 지문이니까 4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넘기셔서.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에 관한 설명보다 옳은 것은 1번이 정답이죠. 부동산 시장이 새로운 정보를 얼마나 지체 없이 가격에 반영한 것을 시장의 효율성이라고 하고 정보가 지체 없이 같이 반영되는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라고 한다. 1번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자, 2번. 강성 효율적은 이미 모든 정보가 가격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투자 분석만 잘하면 정상 이상의 총을 얻기가 쉽다? 어렵죠. 강성은 이론이니까. 어떤 형태의 효율성의 시장에 부동산이 존재하는 건 나라마다 비슷합니까? 다릅니다. 효율성의 정도도 차이가 있죠. 다 다르다고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과거의 정보를 가지고 투자 분석을 하는 게 기술적이에요. 그러면 약성은 기술적으로는 초과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중강성도 마찬가지예요. 중강성도 시장은 새로운 정보가 공표되는 즉시 가격에 반영되는 시장으로 공표된 자료를 토대로 투자 분석을 한다면 초과를 얻기가 어렵죠.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넘겨볼게요. 8번 문제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 하나 설명도 틀린 것. 자, 대부분 시장은 제가 중강성이라고 그랬어요. 중강성 시장이면서 우리가 부동산은 자, 어때요? 우리 부동산도 시장의 참여가 초과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셔야 되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쭉 넘기셔서 16번, 89페이지 효율적 시장 틀린 거. 자, 4번. 부동산 시장은 여러 가지 불안전 요소가 많으로 할당 효율적이 될 수 없다, 될 수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할당 효율적은 부동산 거래의 은밀성을 인해서 거래가 은밀하게 일어나기는 하죠. 그러나 가소평가, 가대평가는 왜곡이 가능성이 크다? 자, 어디가 어떻게 돼요? 만약에 가소평가가 됐다면 부동산이 있을 경우 투자자는 초과이익을 획득할 수 있거든요. 그건 당연히 가소평가, 가대평가가 일어나지 못합니다. 가능성이 없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19번.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4번.
약속률 쪽 시장은 현재 가치의 과거의 정보로 분석하여 정상이윤의 초반을 획득할 수 있다. 자, 약속률 쪽 시장은 과거 갖고는 안 되죠. 획득할 수 없다라고 가셔야 됩니다. 과거 현재를. 자, 그 다음 21번. 자, 92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자, 4번. 부동산 시장도 주식시장이나 일반 상품 시장보다 더 불안전하면 비효율적으로 할당률 쪽이 될 수 없다? 있죠. 부동산 시장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도 아까 실현에서 미실현을 빼서 안 생길 확률을 곱한 다음에 자, 여기는 좀 우리가 특이했던 게 나중에 풀어보시면은 2년이에요. 그래서 1 플러스 0.1에 2니까 1.1을 두 번 곱하니까 1.1로 나눈다는 것만 좀 틀립니다. 꼭 해설 보시고 푸시고요. 중복돼서. 23번.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1번. 공표된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어떠한 정보도 이미 가치에다 반영 시장은 강성이죠. 그래서 틀렸고요. 24번. 자, 부동산 시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4번. 강성률 쪽은 정보를 이용해 초반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없다라고 하셨어야죠. 자,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우리가 시장 파트에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거는 그 주택 시장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소로 가시면 주택 시장으로 가셔서 그 다음 페이지로 넘기시면은 150 자, 그 4페이지 여가 과정이라는 게 있죠. 자, 그럼 여가 과정에 대해서 우리 내용을 보고 그 다음에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은요, 새 주택에서 노후화로 가요. 그래서 항상 순환을 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봅니다. 근데 주택의 순환 여가 과정은 반복이고요. 또 우리가 중요한 또 구성 요소가 또 공가가 또 발생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상향 여가와 하향 여가를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주택 시장의 여가 과정 이렇게 합니다. 주택 시장의 여가 과정이다. 주택은 새 주택이 노화가 되잖아요. 반짝반짝 별이 빛나는 게 자, 고가 주택입니다. 상위 계층이라고 하고요. 고소득층이죠. 자, 이걸 상위 계층. 그럼 노화가 돼서 다시 이렇게 금이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거는 하위 계층이라고 하고요. 저가주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향여가 된다는 것은 갑돌이가 을돌이한테 이 주택을 파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할 때 분담금이나 계량 비용이 들어가면 가치 상승보다 작아요. 그러면 비용이 더 크면 얘네들은 안 하고 얘한테 팔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지역에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가치 상승이 더 크면 계량하시겠죠. 그래서 업그레이드해서 하위 계층이 상위 계층으로 올라가는 것을 상향여가라고 해요. 상향여가. 자, 그래서 되게 쉽습니다. 이렇게 순환을 한다 해서 여가 과정의 순환 과정, 여가의 순환 과정이라고 하고요. 자, 공가라는 것도 우리가 중요하게 작용시키겠고요. 긍정적으로 본다는 것은 또 품질이 개선되고 저가주택 양을 늘리니까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정부가 저소득층한테 저가주택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꼭 보조금에 대한 저소득층이 들어가야 돼요. 보조금을 지급하면 자, 저가주택 수요자들은 살려는 사람이 늘어날 겁니다. 그럼 하향여가가 발생하겠죠. 그렇지 않고 그 지역이 소득성이 높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오히려 그 지역의 소득이 높아지다 보면 또 저가주택 수요가 감소하고 고가주택 수요가 늘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새 트렌드가 주거분리 쪽으로 많이 또 흐릅니다. 자, 주거분리라는 것은 경계지역에 의해서 저소득층 주거지역하고 그 다음에 고소득층 주거지역이 나눠지는 것을 주거분리라고 그래요. 자, 이것이 도시 전체에서만 발생되는 게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 발생이 됩니다. 자, 이 새 아파트에 대한 가치가 이제 인근 지역에서도 좀 나눠지기도 하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만약에 저소득층이 살고 있었는데요. 금이 많이 갔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자, 이걸 이제 저와 고를 한번 바꿔볼게요. 저가 있고 고가 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원래 고소득층이 살고 있는데 계량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럼 당연히 계량 비용이 막 2억 들어가는데 주택가치 상승은 주택가치가 상승한다는 거는 1억밖에 안 올라가요. 계량 안 해. 떠납니다. 그러면 저소득층이 들어오죠. 자, 이질적인 요소가 들어온다는 걸 침입이라고 하죠. 그럼 아예 저소득층은 바뀌겠죠. 그럼 침입이 될 수 있고 바뀌는 것을 천이 계승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럼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저소득층이 들어가면 무조건 하향여가가 됩니다. 하향여가. 그러면서 여기가 주입대가 쓰레기 매립장에 생겨서 굉장히 피해를 보는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이 되겠고요. 자, 여기는 반대입니다. 반대로 원래 저소득층이 살고 있었습니다. 금이 많이 갔습니다. 그럼 계량 비용은 우리가 만약에 1억밖에 안 들어가는데 주택 가치가 상승하는 거는 3억 올라간대. 당연히 하겠죠. 그러면 여기는 자, 얘네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나가야 되고요. 고소득층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예 고소득층을 바뀌겠죠. 자, 이건 상향여가가 됩니다. 상향여가. 자, 그러면서 이 지역에 공원이 들어서죠. 그래서 정해복가가 발생합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들어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들어가는 게 중요하니까 들어가는 게 저소득층이다 하면 저소득층 바뀌거든요. 그럼 하향여가라고 하시고요. 가치가 떨어져 그렇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치가 더 계량 비용보다 떨어져 그렇고요. 자, 고소득층이 들어갑니다. 그럼 상향여가다. 그럼 가격이 올라가서 그렇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저소득층들은 고소득층과 가까이 있으면 여기는 막 공원이 보이고 막 좋으니까 할증되죠. 택시가 드시면 할증 거래가 되죠. 근데 고소득층과 인접한 저소득층은 어떻게 돼요? 할인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불량주택 문제는 시장 실패가 아니죠. 우리가 저소득 때문에 효율적인 자원 배분의 가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주택의 문제가 아니라 소득의 문제로서 철거라는 게 아니라 실제 소득을 높여준다는 거죠. 자, 나머지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들어가겠습니다. 자, 시장 파트 나머지 문제 우리가 풀면은요. 자, 우리 나머지 문제를 풀게 되면은 일단은 83, 84, 85까지 다 풀었어요. 그 다음에 쭉 넘기시면은 이제 11번서부터 본격적이네요. 자, 87페이지 11번. 이게 또 공통제니까 저건 요거 빼놓고 이제 다른 것들은 자가 반복됩니다는 건 여러분들이 하세요. 자, 11번. 주택의 여가정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4번. 주택의 하향여가는 저소득층이 주택의 보조금을 지급하면 소득이 증가하니까 저가주택을 찾죠. 수요가 증가한다. 지금 12번하고 13번이 똑같습니다. 여러분한테 맡기고요. 자, 오히려 저는 14번, 15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4번. 주택의 여가가정 이론과 주거분리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자, 1번. 상향여가는 상위계층이 사용하던 기존 주택이 하위계층으로 사용됩니까? 이건 하향여가가 되겠네요. 상향은 기존 주택의 하위계층이 사용하는 전환을 우리가 말하는 거죠. 상위계층에서 하위계층으로 내려가면 하향여가니까 1번이 틀렸고요. 자, 15번은 5번이 이제 중요한데요. 고소득층이 들어있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 저소득층이 침입한다는 게 중요하죠. 들어가는 게 저소득이다. 그러면 하향여가예요. 그래서 고가 점차 저로 바뀌죠. 자, 16번. 16번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18번으로 갈까요? 90페이지입니다. 주거분리에 관한 설명에다 틀린 것은 자, 고소득층의 주거지가 고소득층 주거지가 인접해 있다. 그럼 경계지역의 부근에 저소득층 주택은 할증되고 거래되고 있는 고소득층 주택은 할인된다. 바뀌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0번 문제. 옳은 거니까 다 볼게요. 별표 치십시오. 자, 이번 30회 때 나왔죠. 주택의 여가정 주거분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이 정답입니다. 주택 여가정은 주택의 질적 변화와 가구의 이동과의 관계다. 그럼 상위계층이 사용하던 주택이 하위계층으로 내려가는 건 하향여가고요. 자, 공가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가는 집이 비어 있어야 이사갈 날짜가 안 맞고 수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공가의 발생은 주거이동과는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거분리는 소득과 무관해서 주거지역의 지리적으로 나뉘는 현상이다. 자, 주거분리는 고소득과 저소득층이 나눠지기 때문에 소득 무관하지 않으며 주거지역이 지리적으로 나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저주택이 수선되거나 재개발되면 상위계층에 사용되는 것은 상향여가라고 하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다. 그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 26번으로 가볼까요? 자, 이걸 이제 마무리합니다. 자, 26번. 주거분리와 여가가정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자, 5번을 보시면은 하향 여가는 고소축인 주거지역에서 주택의 개량을 통한 가치 상승분이 주택 개량 비율보다 큰 경우가 아니라 작은 경우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95페이지에 가시면 이제 지대론인데요. 자, 지대론은 어디로 이제 보자면 아주 기본적인 사항만 보고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교재로 가시면은 우리가 162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지대론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대라는 자체는 토지의 대가입니다. 이 토지의 대가가 농경지의 지대 이론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경지의 지대 이론이라는 것은 자, 고전화파와 신고전화파로 나눕니다. 자, 먼저 나온 게 고전화파죠. 그래서 고전화파 때는 우리가 이제 리카도와 티넨이 대표적인 학자예요. 그래서 토지 자체가 제공되는 인간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불로소득이다. 그래서 100% 징수해야 된다는 뭐 토지 단일세 운동 같은 게 등장하겠죠. 토지는 처음부터 원시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공적인 자본이나 노동과는 별개된다. 그래서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토지는 특별한 재화다. 그래서 인공적인 자원과는 달리 자본과는 달리 토지는 고동적인 자료, 그러니까 이 고동적인 지대가 나오고 또 공급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특별한 재화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가장 중요한 게 고전화파, 신고전화파를 나누면서 마르크스와 리카도죠. 그래서 얘네 둘을 나눈 다음에 이제 튀넨이 나왔고, 알론소가 나왔고, 마샬, 그 다음에 파레토 준주대까지 우리가 연결시켜 보도록 할게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농경지의 지대론에서는 고전화파와 신고전화파를 나눠서 보셔야 됩니다. 자, 고전화파와 신고전화파죠. 자, 고전화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고전화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전화파는 지대라는 자체는 하나의 잉여다. 불로소득이다. 아니다. 신고전화파는 지대는 잉여가 아니라 요소 비용이다. 그렇게 설명을 한 거죠. 왜냐하면 이 고전화파는 토지가 자체가 중요한 자연적 특성을 강조하고요. 얘는 인문적 특성으로 농지가 택지로 바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자연적 특성을 강조한 애들은 부중성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땅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인구가 늘어나면 사람 인자에다 입구 차서 먹는 인구가 늘어나요. 그럼 곡물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럼 곡물 수요가 늘어나면 당연히 자연적으로 곡물 가격은 올라갑니다. 올라가다 보니까 사람들은 곡물을 재배하려고 하죠. 그럼 땅에 지주라는 사람이 가만히 앉아 있어도 이 곡물 가격이 많이 재배를 해주니까 거기서 생산비를 빼고 나머지 너 지대로 달라는 얘기예요. 그럼 지대라는 것은 하나의 잉여다. 그래서 우리 곡물 가격이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생산 요소 비용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토지 자체를 강조합니다. 토지는 특별한 재화니까 자본과 구별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고요. 얘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토지 안에 자본이 있는데 뭘 그렇게 뭐냐는 얘기예요. 자, 토지 자본이라는 것도 우리가 있었죠. 자, 그렇다면 이제 신고전화파는 인문적 특성으로 농지가 택지로 바뀌면 땅의 질이 높아져서 땅값이 올라가요. 그럼 건설회사들이 그 물건 가격을 높여가거든요. 그럼 이거는 지대가 높아서 자, 곡물 가격이 높다는 것은 곡물 가격 안에 들어가는 지대는 생산 요소 비용이다. 그럼 하나하나 다 생산 요소다 보니까 구분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보십니다. 그 다음 이제 자, 두 가지였어요. 자, 이 고전화파의 차익지대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유학이기 때문에 차익지대설은 자, 비옥도를 강조합니다. 자, 비옥도 나오면 리카도 찍으세요. 같으니까 도자가. 자, 그럼 리카도고요. 자, 리카도는 비옥도니까 비옥도의 차익이 생긴 것만큼 지대의 차이가 생기는 게 지대라는 거죠. 지대가 낮아서 아예 안 나올 수 있는 한 개의 지에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일단 얘는 곡물 가격이 지대 상승하고요. 얘는 지대 상승해서 곡물 가격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본주의 체제에 마르크스라는 애가 나옵니다. 그래서 절대지대설 얘기를 해요. 절대지대설. 그러면서 얘네들은 자본주의 세대다 보니까 소유권을 강조하죠. 그래서 차익설은 또 우리가 지대가 땅값이 높다는 것도 우리가 희소하다는 희소성을 강조하고요. 자, 한계지라는 지대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수확이 체증하다가 체감할 수 있다. 체감의 원칙입니다.
법칙. 그래서 시험 문제 희소성 수학체험 법칙, 비옥도 나오면 한계지대 발생하지 않는 나오면 리카도고요. 마르크스는 이제 자본주의 체제로 와요. 소유권을 인정하고 사유적으로 이제 그 지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소유권 요구 나오면 절대지수를 찍으셔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사유자산에 대한 것을 요구하다 보니까 한계지에도 지대가 발생합니다. 마르크스가 얘기하거든요. 마르크스. 그래서 소유권은 마르크스, 절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우리가 보고요. 튜넨까지 한번 볼까요? 튜넨도 고전합합니다. 그래서 리카도 이론을 따온 거죠. 자, 튜넨. 자, 튜넨은 고립국이라는 논문을 써요. 그래서 직접, 자, 여기다가 수송비를 강조한 거죠. 자, 위치 지대설이라는 위치는 수송비의 위치예요. 위치에 따라. 그래서 달라진다. 그래서 입지교차지대라고 합니다. 입지교차지대. 자, 그렇다면은,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대라는 것은 토지의 임대료잖아요. 그럼 이거는 매출액에다가, 매상고에다가 생산비를 빼거든요. 자, 근데 여기다 수송비까지 빼는 건 비옥도가 아니라 이제 튜넨의 수송비가 가져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아까 리카도였잖아요. 그럼 100원에서 10원 빼면은 10원 빼면은 80원이 되죠. 그래서 얘가 집약적 농업과 조방적 농업이 달라서 직접 농사를 져서 고립국이라는 논문을 썼습니다. 고립국. 자, 그러면서 농업 입조론을 전개하죠. 입조론. 안쪽은 집약적이다 보니까 모든 농산물이 이쪽 안쪽에 들어왔다 나가요. 그러면 집약적이고요. 자, 우리가 지대가 높고 그 대신 우리가 나갈수록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수송비를 절약할 수 있다. 수송비 절약이 곧 지대다. 그럼 조방적이라는 것은 지대가 낮지만 수송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럼 두 번째 수송비와 지대는 반비례 관계다. 그러면 이게 지대고요. 나갈수록 도심에서 외곽을 하면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우하향하는 곡선이 되죠. 지대 곡선이 집약적인 게 안쪽에 있고 조방적이 더 바깥에 있다. 그래서 이렇게 띠를 형성하더라. 이렇게. 자, 그럼 가볼까요? 문제는 어떤 게 이제 우리가 기다리고 있냐. 물론 알론소라든지 마샬 얘네들은 이제 시간 관계상체가 좀 가겠습니다. 자, 95페이지 1번입니다. 다음 중 지대 지가 이론에 관한 설명이 적절하지 않은 것. 2번 고전업화는 토지와 자본을 구별하지 않는 게 아니라 구별했죠. 토지의 자연적 수성 강조하고 지대를 불로소로 봤습니다. 구분했다고 봐야 됩니다. 자, 2번 가장 거리가 먼 거. 자, 이건 이제 입찰되니까 나중에 제가 요거 끝나고 해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자 5번입니다. 5번에 가시면은 박스에 비옥한 동그라미, 희소성, 수학 체감의 법칙. 그 다음에 경작하고 있는 토지 가운데 생산성이 가장 높은 토지를 이게 좀 못해놨습니다. 안에가 낮은으로 좀 올리시면 낮은 토지를 한계지라고 하고 지대가 발생하지 않죠. 그러면 이거는 비옥한 토지고 비옥도니까 리카도의 차이설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토지 지대는 그 토지 생산성과 한계지 생산성과 차이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얘는 고전압하기 때문에 곡물 가격의 지대가 높죠. 우리가 지대가 높아서 곡물 가격이 높은 게 아니죠. 토지 생산물 가격 구성 요인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될 수도 없다. 1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6번입니다. 절대지론에 대한 틀린 것은 2번. 자, 절대설의 마르크스는요, 토지 소유자는 한계지라는 게 최열등지에도 지대를 요구할 수 있죠. 강제로 거둬야되는 거죠. 그러면 지대를 요구할 수도 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9번 문제. 지론의 설명에다 틀린 것은 5번. 차이설이 리카도잖아요. 리카도는 지대는 경제적 잉여가 아니라 생산비로 본 게 아니라 잉여로 본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다. 자, 그 다음에 11번에 우리가 100페이지 11번 보시면요. 자, 이건 11번은 절대지설을 얘기를 한 거예요. 1번이. 그래서 토지 비옥도의 차이 및 비옥한 토지 한정. 자, 아니죠. 5번이 정답이죠. 이건 절대지설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독점이 아니라 절대지설을 고치세요. 토지 소유 자체를 지대 발생으로 원인이 됐으며 차익자산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최일등지도 지대가 발생한다. 자, 독점이라는 건 토지의 공급 독점, 독점 공급 때문에 기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 다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6번 정도 넘기셔서 자, 지금 거기서 키포인트는 뭡니까? 토지 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다는 소유, 최일등제도 수입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비옥도랑 생산력의 관계가 없다. 사유와라는 소지 사유가 있으니까 마르크스의 절대수 5번이 정답이 정확하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9번입니다. 자, 19번은 이제 옳은 건데, 자, 이건 내용이 다 있으니까 나중에 같이 풀어드리도록 하고요. 아직 안 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정리해 두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튜닝까지 받고 다음 시간은 이제 알론소, 그 다음에 마샬, 그 다음에 파레토 이론으로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쉬었다 가시죠.